6주차 3강의입니다. 경제위기 등 심각한 환경변화 상황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촉수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의 명운이 갈라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이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대응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GM과 크라이슬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쓰러졌다가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역량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턴 어라운드의 전설을 쓴 앨런 멀렐리 전 포드 회장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멀렐리 전 회장은 예측하기 힘들고 더 복잡해진 세상을 이해하기에 BPR, 비즈니스 플랜 리뷰 미팅을 매주 개최했다고 합니다. 조직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이 미팅을 통해 포드는 정치 경제적 상황과 기술 동향, 정부 정책 변화, 노동 요건, 인구 통계학적 변화 추이, 경쟁자 동향, 고객 동향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대체 에너지나 연료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외부 환경 분석 정보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해 디젤이나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냈습니다. 실제 포드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들이 여전히 초대형 SUV를 생산하고 있을 때 4리터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없애고 대형 SUV 포드 익스플로어에 2.0리터 엔진을 장착하는 등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전략도 자연스럽게 도출됐는데 글로벌 금융 이후 친환경 및 소형차 선호도가 커지면서 포드는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또 여러 지역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유독 실적이 좋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다양한 외부 데이터들을 함께 분석해 특정 지역의 미래 수요를 예측해냈습니다. 포드는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차량 구매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소비자를 집중 분석해 이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멀럴리 전 회장은 2006년 취임 사상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 적자의 늪에 빠져 포드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빅3 자동차 업계 가운데 독보적인 실적을 기록하며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습니다. 맥켄지와의 인터뷰에서 멀럴리 전 회장은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포드의 사업에서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이건 결정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략가들의 역할은 외부와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한 다음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의 내부 변화를 추동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고위 임원들의 업무 시간 배분을 보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결제 문서가 늘어나고 관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지면서 주로 내부 오퍼레이션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포터와 니틴 노리아 하버드 대학 교수가 CEO의 실제 업무 시간을 측정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CEO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생존 기반인 고객들의 변화 양상에 대해 많은 기업의 CEO들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운 것입니다. 다행히 환경 변화가 크지 않은 업종이라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가 빠른 업종에서 이런 시기의 태도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실적이 업계 평균 수준 이하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의 변화를 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부 환경을 분석해야 할까? 우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외부 환경 분석 툴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성은 물리학에서 발견된 법칙이지만 개인과 조직에도 적용됩니다. 과거와 같은 일을 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실패의 위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관성의 영향을 극복하기 무척 힘듭니다. 예를 들어 한 부서에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다 해도 강한 관성의 영향을 갖고 있는 다른 부서가 반대하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전략 변화가 큰 고통을 수반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성입니다. PEST 분석입니다. 거시환경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PEST 분석입니다. PEST는 각각 정치, 법률, political, legal, 경제, economic, 사회, 문화, social, culture, 기술, technological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별로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추출한 다음 시사점을 도출하면 됩니다. 각 항목별로 고려해야 할 주요 분석 내용은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PET 분석과 관련 환경 분야에서 기회 및 위험 요인이 대부분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 요인을 다른 요인과 독립해서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법률과 윤리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 항목으로 떼서 분석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PEST에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EST 분석은 기업을 둘러싼 거시환경 가운데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추출해 이런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파악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PEST는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MECE 한 분석 툴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겹치지 않고 이 네 가지 요소를 합하면 전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내부 거시환경을 MEC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게 PEST 분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MEC는 툴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사실 주요 거시환경에 해당하는 항목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세부 요인을 선정해 분석할 것인지 전적으로 이런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분석 과정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요인들만 추출해서는 경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같은 정보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반도체 산업 진출 사례는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우리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선별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과거 이병철 회장이 의사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의 임원들은 회사를 구하기에 반도체 사업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임직원들의 생각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생산해 본 경험도 없고 반도체 분야의 해외 경쟁자는 인텔,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EC, 도시바 등 당시 삼성전자와는 격이 다른 강자들이었습니다. 기술도 인프라도 규모도 취약한 회사가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은 회장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반도체 공장 착공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을까? 직원들의 시야는 반도체 산업과 삼성 주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조직 역량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현황까지만 보면 성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전략은 이보다 훨씬 큰 범위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제 잠수함의 성능 개선 이유를 찾던 중 도시바의 부품이 공급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일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성장이 자국 보호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일본 반도체 업체의 질주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반도체 산업에서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틈이 생겼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판단은 삼성의 성장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력을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임직원들이 반도체 공장 착공을 막으려 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직접 착공식 현장에 가서 공장 건설을 독려했고 덕분에 반도체 신화가 가능했습니다. 전략 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 그 정보가 주는 시사점에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소련의 갈등을 냉전 이후 항상 있었던 일이며 순전히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판단해 그 중요성을 간과했다면 훌륭한 전략 도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다행히 도시화 관련 분쟁이 PESD 분석의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도체 신규 진입자에 대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시사점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전략은 도출되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시 환경 요인들을 나열하는 것은 PESD 분석을 프레젠테이션의 장식품 정도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표처럼 많은 요소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가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할 요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개 정도용도 충분합니다. 분석 대상 정보가 많다고 해서 분석의 질이 높아지거나 좋은 의사결정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정보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를 선별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ESD 분석으로 상징되는 내부 환경 분석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경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내부 환경 변화 동향에 대한 경영자들의 관심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원회의 등 주요 전략 결정회의에서는 내부 문제 중심의 형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 부서도 외부 환경 변화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부 부서 간의 의견 조율에 훨씬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와 관련한 앞선 촉각을 지닌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훨씬 더 큰 기회를 포착하곤 합니다.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 보자면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명문 사립대학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제2 캠퍼스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명문대학이 인천 송도에 캠퍼스를 짓겠다는 발표 이후 많은 대학이 제2 캠퍼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지역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는 정말 대단한 기회였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한두 곳만 열정을 갖고 이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열정을 갖고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 맨 처음 달려온 지방자치단체과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 등 다른 이슈 때문에 결과적으로 캠퍼스 건설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발전 기회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이 자치단체는 다른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 발전 측면에서 여러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였음에도 이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조직은 소수에 그칩니다. 고위직일수록 뉴스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뉴스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영향에 줄 수 있는 게 발견되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첩한 다른 조직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은 포드처럼 외부 환경 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업 내 내부 외부 정보를 활용해 환경 변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해당 정보가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정답을 제공해주는 툴은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이런 감을 연마하고 측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병철 회장을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항상 분석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며 실무진에서 밑줄을 긋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그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에 남다른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업무가 많아져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정작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포드처럼 조직 차원에서 외부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례적인 시간을 가져야 하며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최소 20-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미디어 등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을 분석하고 중요성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노력 없이는 선도적이며 훌륭한 전략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 사랑이 매출 100억 원 아이템으로 발전한 피펫의 고정욱 대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사람 이상으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비용도 수십만 원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비싼 비용의 검사를 미루다 보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펫 고정욱 대표는 싸고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검진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고 대표는 반려동물 소변으로 아픈 곳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 어헤드를 개발했습니다. 검사지에 소변을 묻힌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검사지를 촬영하면 당뇨병, 요로결석, 간질환 등 10가지 이상 질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만원 중반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도 제대로 건강검진을 하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어헤드 키트를 이용하면 싼 값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도구는 아닙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제품 출시 20개월 정도 된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판매량이 수십만 장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직 스타트업이라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 제품 포장에 매달리는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했고 아마존에 입점해 미국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주된 구매층은 젊은 여성입니다. 고객 분석을 해봤더니 93%가 20, 30대 여성으로 나타났죠.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가 60% 차지하고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분들의 구입 비중이 높습니다. 고 대표 본인의 경험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려견 제로미를 한밤중 동물병원에 데려갈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밤새 낑낑대는 게 심상치 않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요로결석 판정이 나온 거지요. 제로미가 이렇게 아파할 때 나는 뭐 했는지,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올 때 왜 몰랐는지 자책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건강해 보였던 것인데 사정도 모르고 무척 안쓰러워했다. 그 길로 가슴 한켠에 간직했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서 첫 직장 입사 때 채용 전형에 프레젠테이션 면접 단계가 있었는데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했을 정도랍니다. 간단한 진단 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는데 제로미 일을 계기로 실행에 나선 겁니다. 창업 전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첫 직장은 삼성 SDS였고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에 입사했다 합니다. 문과를 나왔지만 IT 개발자 신분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대학 때 개인적으로 코딩을 공부했는데 전공자급 실력은 아니지만 삼성 SDS가 비전공자에까지 개발자 문호를 개방하면서 개발자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빅데이터 분석, DB 관리 등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컴퓨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기술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입사 3년 만에 2016년 4월 신생 P2P 금융회사 펀디드의 초기 멤버 합류를 제의받았고 고민 끝에 문과생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삼성을 박차고 나와 펀디드에서 CMO를 맡았습니다. 회사의 마케팅을 책임지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투입 비용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서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고 자금을 모으는 일을 맡았죠. 재미있는
있었지만 이때 제롬이 일이 터진 거죠. 나만의 일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 때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1년 만에 폐업했던 거. 당시는 뼈아팠지만 그 경험을 살려 다시 제대로 도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영상 처리 기술 확보가 시급했고 소비자가 검사지를 찍은 화면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그 화면을 분석해서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주변에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할 수 없어 관련된 전공의 교수님들께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고 10명 넘게 보냈더니 그 중에 2분이 답장을 주셨답니다. 그렇게 조언을 얻고 박사급 연구원들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복이 있었다는 거죠. 순조롭게 개발 인력 3명을 확보했고 알고 지내던 수의사가 자문의로 합류했고 TV 프로그램 세상에서 나쁜 개는 없다는 출연에 유명해진 설첸 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산학협력 사업도 수주했고 서울산업진흥원의 기술상용화 사업에 선정되어 자금 3천만 원과 함께 덕성여대 기술자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덕성여대는 시료의 화학분석 부분을 맡아줬고 시료 분석 결과를 스마트폰 화면에 구현하는 기술은 자체 개발 인력과 고 대표가 주도했습니다. 삼성 SD에서 익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 기술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계속 제품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시료 확보가 쉽지 않았고 할 수 없어 자기를 포함해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들이 아침마다 강아지 소변을 볼 때까지 기다려 시료를 모아오곤 했답니다.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죠. 다행히 제품 출시 전 집중 테스트 기간에는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 후 9개월 만에 연구개발 끝에 2018년 4월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요 화학 검사지와 포장 박스 등은 OEM으로 공급받기로 결정했고 시장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만들기가 무섭게 나갔고 곧 설비 용량이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추가 시설을 마련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산더미 같았고 그걸 미루지 않고 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품 출시 직전에 안면마비가 왔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 속 혈관이 터져 손가락이 파랗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식하게 참고 일했는데 끈기 있게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게 지금까지의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창업 전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마케팅과 투자 유치를 경험해 본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객 피드백이 무척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피드백을 모아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지인으로 구성된 검증 그룹이 고객 피드백을 1차로 걸러 불필요한 일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검증 그룹이 필요한 피드백이라고 판단한 것을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했고 처음 나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건은 기존 고객의 지속적인 재구매입니다. 수의사들은 1, 2개월에 한 번씩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괜찮다가도 다음 달에 갑자기 병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로 시작해 다양한 반려동물로 검진 대상을 늘리고 있고 연관 분야로 진출도 했으며 코의 무늬로 개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지문이 있듯 개에게는 비문이 있는데 그 정보를 모아 반려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반려견 실종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200개 정도의 비문을 샘플로 해서 개발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 정답률이 100% 나왔어요. 정확하게 개 신원을 식별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사들과 제의도 맺었고 반려동물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다른 반려동물 병원비를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장해준 비문과 비교해 보장 대상인 반려동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펫은 입학해도 기능성 식품, 위생용품,
교육용품 등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기업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더 많이 창업을 해볼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 때 쇼핑몰을 창업하고 삼성에서 나와 스타트업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계약서 보는 법부터 좋은 거래 상대를 선별하는 법, 마케팅, 연구개발 등 뭐 하나 버릴 경험이 없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게 분명 대박 나겠네 하는 아이템을 올렸는데 거의 안 팔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모여 여기 사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 때 쇼핑몰만 하지 않고 다른 창업도 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정말 아까웠고 작은 창업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주차 주요 내용 포인트를 보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경영 전략에는 비교 우위와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점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시장 진입 전략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7주차 강의할 내용입니다. 사업 기회 발견으로 기회의 원천, 기회의 만남과 의도적 탐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